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진도 53페이지예요. 53페이지 진도 준비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국토교육과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죠.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배우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6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했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 서울시 녹지지역, 만약에 이제 여기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이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자,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예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은 자,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어떤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지난주에 이제 자, 이런 정책을 누가 입안하는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공부를 했죠. 네. 우리 평택에서 이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면은 그런 정책,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입안하죠? 평택시장이 입안권자가 됩니다. 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정책안으로 정책이 입안이 됩니다. 그때 입안 절차까지 진도가 나간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죠.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평택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평택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정책 입안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진도 나온 거예요, 지난주. 그럼 오늘은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책으로 입안되면 누가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을 하게 될까?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그리고 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될까? 그리고 결정 절차가 되겠죠. 결정 절차. 이런 것을 최시간에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시는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고, 그러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부터 이제 오늘 진도 준비할까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는 53페이지 오른쪽 하단, 5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진도 진행할게요. 자,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인데, 시장 군수가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이죠.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맨 밑에 봐요. 자, 5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죠.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할 수 있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2번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같이 비춰볼까요?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즉 중앙정부에서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넘겨보십시오. 넘겨보면은 예외적 결정권자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 있죠. 네, 이것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자,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대상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번 같이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즉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위반했는데 하급 기관인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이 될 용도 구역이 모두 5개잖아요. 5개인데 그 5개 용도 구역 가운데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만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잖아요. 이 그린벨트를 새로 지정하거나 그린벨트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정책은 이반권은 시장 군수들이 갖고 있지만 그 정책 최종 결정권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를 함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묶어두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진짜 중요하거든요. 시가보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가보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이게 이제 빠져 있죠. 이게 국가계획과 연계돼 꼭 넣어야 됩니다.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과 연계된이 빠지면 안 되죠. 진짜 중요해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보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시가보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교재 제일 뒤에 보면은 국가계획과 연계시라고 되어 있죠. 그거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보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만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단조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수단조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위반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누가 결정하는지 그 결정권자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평택시장이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평택시장이 위반을 해요. 그리고 결정도 평택시는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50만 이상이 되죠.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대도시니까 평택에서 30만 제곱미터의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은 평택시에서 위반하고 결정도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대도시장인 평택시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였고요. 그러면 이제 결정 절차입니다.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정책을 결정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화면 잠깐 보시면은, 자, 결정권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구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이 위반되고요. 자, 결정권자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결정 전 사전에 이제 관계 행정기관장 등과 협의하고 그리고 중앙도시기획위원회나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거 여러분 교재 어디에 있을까요? 자, 결정 절차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오세요. 교재 61페이지 오시면은, 자, 중간에 보세요. 5번에 무엇이 나와 있죠? 결정 절차. 자,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정책이 결정됩니다.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직접 넘겨봅니다. 넘겨서 이제 62페이지 보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 사전 협의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양괄호 2번과 3번을 앞으로 묶어요. 양쪽 괄호된 2번과 3번을 앞쪽으로 묶어서 이게 뭐죠? 결정 절차가 되는 거죠. 결정 절차가 됩니다. 결정 절차. 네. 자, 읽어두셔야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려면은
자, 결정 전에 관계행정기관장 미출 것죠.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정책 결정 전 사전 협의합니다. 협의 동그라미.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미출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은 누구하고 협의하죠? 미출 것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국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내려옵니다. 쭉 3번 내려오면 3번 내려오셔서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죠.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는 어디에 심의를 거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미출 거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있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 거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볼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녹지적 30만 정도를 주거지로 변경할 때, 자, 이런 용도적 변경을 위한 정책 사례를 통해서, 자,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지, 또 이것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모두 끝난 거고요. 63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제일 위에 봅니다. 63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협의 및 심의 절차, 즉 결정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죠. 협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안된 도시군 관리 정책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자, 같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다 미출 것입니다. 미출 것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전부나 일부는 협의와 심의 절차 없이 입안된 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은 협의 심의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결정할 때는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까지 전부 마무리를 했고,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보면은 큰 3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후 경과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이제 펴져 두시고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후속 조치가 이제 발생하게 될까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앞에 집중해 볼까요? 네, 잠깐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는 제일 위에 이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지난주에 학습을 쭉 하신 거예요. 네, 했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글자 그대로잖아요. 하나의 도시, 그리고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도시는 도시 단위로 도시 계획이 있고, 군 지역은 군 단위로 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배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고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네.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였었죠? 6개. 이 6개는 다 암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마이크로 내려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은 그 6가지를 이제 암기된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 1번이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맞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이 도시공간관리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진도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거 6가지 도시공간관리계획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한다라고 했죠. 기초조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 입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입안을 위한 절차, 정책안, 하나의 정책 안건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정책안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때, 결정권자는 결정 전 사전에 무엇을 해줘? 결정 전 사전에 협의하죠. 사전 협의하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된 정책을 이제 최종 정책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즉 무엇을 결정했죠? 예를 들면 평택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 지금 결정이 된 거죠.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은 결정된 정책은 비밀입니까? 공적으로 시민에게 알립니까? 공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공고의 방법으로 알릴 수도 있고 고시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데 단기간 며칠 동안 결정된 정책을 알려야 할 경우에는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장기간 알려야 할 때는 결정을 뭐 한다고 했죠? 고시하죠. 결정되면 고시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군관리구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 결정을 공적인 방법으로 시민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을 결정고시라고 하죠. 결정하면은 고시합니다. 결정하면은 고시, 공적으로 알리게 되죠. 어디에 알린다고 그랬죠? 중앙정부는 뭘 발행하죠?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해요. 관보.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발행하죠? 공보를 발행하죠. 그러면은 평택시에서는 관보를 발행합니까? 평택시 공보를 발행합니까? 평택시 공보를 발행하고 그 평택시가 발행한 공보를 평택시 시보라고 해요. 시보. 평택대학교가 발행한 신문은 평택대학신문이고 학보고 평택시에서 발행한 신문은 시보를 발행하는 거죠. 시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게재해서 결정을 고시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뭘 공부하냐면은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그 결정 고시의 효과,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은 제가 다음 주에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 후에 어떤 정책 결정의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4가지 목차를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죠.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이 4가지가 4가지. 지금 이것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봐요. 64페이지 보시면은 64페이지 중간에 큰 3번에 보면은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후 경과 조치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별표하시고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의 효과와 후속 조치들이에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될까를 지금도 공부하는 거죠. 첫 번째 효력 발생 시기 봅니다. 자,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 결정의 효과로서 정책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 효력 발생 시기가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교재 보세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 결정의 효력,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후속 조치로서 미주거죠.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 결정의 효력은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공고서에 착수했다면 그 결정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공고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기득권 보호 규정이 있죠. 네. 교재 직접 볼까요? 최종 교재 64페이지 제일 밑에 자 기득권 보호입니다.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 밑줄 긋습니다.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밑줄 거예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기득권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밑줄 끊고 손뗍니다.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에 관계없이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잠깐 이 부분을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설명드립니다. 자, 봐주세요. 설명 듣죠? 자, 그 부분을 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설명은 듣는 거지 듣고 이해하면 됩니다. 틀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1월달에 배웠으니까 뭐 제3종 이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러분 일반 주거지역은 네,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이 되잖아.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로 용도지 지정된 곳은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50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네,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받고 이미 아파트 공사 착수를 이미 했어. 근데 자, 3종 일반 주거에서 50층 아파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받고 공사에 착수를 했는데 용도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유통상업지로 변경됩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이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상업지역은 4개가 있잖아. 4개가 있는데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입니까?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거. 그러니까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가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유통상업지역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 안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대문 시장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고. 동대문 상가 안에 어떻게 아파트 짓냐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법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럼 봐요. 3종 일반 주거지일 때는 50층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근데 유통상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원칙적으로 이 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금지되잖아요.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결정하고 고시한 거 맞죠?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먼저입니까? 50층 아파트 공사의 착수가 먼저입니까? 공사 착수가 먼저니까 여기에 기득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역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면은 그 결정 고시에 관계없이 이미 착수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이런 법 조문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조문 그대로 시험 나오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65페이지. 시가과초등급과 수단조언보호에서는 예외가 있어요. 자, 1번 3개월 내에 신고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읽어볼게요. 시가과초등급과 수단조언보호구역 있을 거예요. 손 떼고 시가과초등급과 수단조언보호구역 지정보다는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시가과초등급과 수단조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이미 사업가공사에 착수했다면은 그 착수한 사업가공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네, 시가과초등급과 수단조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줄 거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줄 거예요.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네, 관할 시청 근처에 가서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도 못합니다.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건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보세요? 여기다가 시가 와초등구역과 수단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공사에 착수했다면은 그 결정고시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을 거기서 가지는 게 아니고 그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신고한 착수한 사업공사 내용을 신고한 사업공사만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앞으로 시가버추등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했다면 그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은 기득권 보호가 나오고 시가버추등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딱 나오면은 3개월 내에 신고만 기억해서 답 찾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어려워요? 하실만해요? 하실만하죠. 그죠? 네. 기득권 보호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지행도면 고시예요. 봐요.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인 곳이 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되죠? 지행도면을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지행도면 고시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시험 칠 때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인 곳이 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가 있어야 한다. 라고 알면 되는데 또 궁금하게 쓸데없이 처음 공부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행도면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자꾸. 쓸데없이. 자꾸 이제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단어를 모른다. 영어를 몰라서 모르겠다. 그래, 공법이. 지행도면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시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가 있어야 한다고 아시면 되는 거지.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도움은 되겠죠. 이해에 도움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할게요. 보십시오. 지행도면이 뭐냐면은 무슨 지자 쓰죠? 땅지자. 형은 뭐죠? 형님입니까? 모양입니까? 모양. 땅의 형태, 모양이야. 그러면 지행도가 뭐예요? 토지의 형태, 모양이 표시된 그림도자 쓰겠죠. 그러면은 땅의 모양,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이에요. 여기다가 도시공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지금 무엇이 결정됐죠?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됐잖아. 이렇게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곳이 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이잖아. 이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 밝힙니다. 여기가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 지도. 여기다가 이번에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 이것을 지도 위에 밝히는 거죠. 이렇게. 빗금, 침분만큼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주거지로 변경됐다. 그리고 이 변경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고 변경 범위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30만 제곱미터 이만큼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됐다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 상세하게 자세하게 밝힙니다. 이게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 상세하게 밝힌 도면을 지행도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용도지 변경의 위치는 평택시 무슨 동 산 몇 번지 용도지기 변경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 등을 지행도상의 도면에 밝히면은 지행도면이고 그 밝힌 도면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결정 내용을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초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결정되면은 평택시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잖아요. 한번 알렸잖아. 이 고시 처음으로 정책 결정,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고 처음으로 알린 거야. 근데 결정 고시만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범위, 변경 면적을 구체적으로 알리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이 결정 내용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 밝혀서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부동산 하실 때
평택의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변경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 그 지역은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컨설팅으로 오면은 결정 고시된 평택시 공보를 보고 컨설팅 하시렵니까? 지행도면 고시된 것을 활용합니까? 지행도면 고시된 것을 활용하면 지도 위에서 용도리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까지 몇 번지가 포함되고 몇 번지는 용도적 변경이 더 제외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컨설팅 할 수 있잖아. 이게 지행도면이에요.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느낌만 오면 되지. 그걸 한국말로 자꾸 말하려고 연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단어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지행도면은 항상 어디 따라오냐면은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으면은 그 후속 조치로서 항상 지행도면 고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둘이는 따라옵니까? 항상 뒤따라다닙니까? 먼저 가고 항상 뒤에 따라다니는 거야. 결정고시가 먼저고 후속 조치는 항상 지행도면 고시가 뒤에 따라가는 거라고. 그럼 나중에 평택시 녹지지역 주거지로 변경됐다고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면 되는 거야. 곧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으로 고시가 되면 이것을 활용해서 컨설팅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아셨죠? 근데 우리 시험 쳐야 되니까 이 지행도면을 누가 작성하지? 작성자. 누가 작성한 것을 누구에 의해서 승인받지?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여기 보세요. 잠깐만 아직까지.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이 결정되려면 그 앞에 절차가 뭐죠? 입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정책을 입안한 자가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시민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지행도면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행도면 작성하는 자하고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권자는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잖아.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권자를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안권자가 곧 지행도면의 작성자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암기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맞죠? 이해하면은 암기 분량이 자꾸 줄어들잖아. 그럼 교재 한번 봐요. 65페이지 봅니다. 65페이지 큰 3번. 도시군 관리구역에 관한 지행도면 고시 등. 자, 원칙적 작성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행도면 작성자는 입안권자하고 같다고 기억을 해두자고 책에 적어뒀네. 참 좋은 책이다.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본인이 지행도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 작성자는 곧 도시군 관리구역의 원칙적 입안권자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정책 입안이 가능했죠.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구역은 누가 작성하죠?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지행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작성자까지 해드렸고요. 다만, 책자 넘겨봅니다.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제일 위에 별표하시고요. 시장이나 군수비 적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는 광역자치단체장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 자, 시장 군수가 작성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행도면은, 네,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치겠건 되죠. 그래서 누가 작성한 것만?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행도면만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지행도면은 승인 규정이 있어? 없어. 없고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66페이지 4번. 도시군 관리구역의 정비입니다. 정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당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구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정 고시가 있으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었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네, 수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하죠? 네. 자,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특례는 읽어야 돼,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도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참고라고 적어두시고요. 참고라고 적어두시고, 거기를 잠깐만 들어보시면 되죠. 잠깐 들어봅니다.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그 행정계획 가운데서 광역도시계획이 이제 국토교육부에서 수립되는 최고의 행정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었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 안에 두 개가 있잖아.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그러면은 순서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책이라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하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6가지 정책을 입안할 때는 또 이미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립 순서를 따지면은 상위 계획이 첫째 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두 번째 형이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세 번째야. 이게 수립과 입안의 순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맞도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맞도록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원칙이에요. 근데 특례가 있어. 조속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도 가능하다. 아셨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함께 입안될 수 없다. O 묻겠습니까? X. 조속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면 상위 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함께 입안될 수 있다라고 읽고 지나가시면 되죠. 뭐. 같이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만 읽으시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단,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을 해야 될 필요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다. 다음, 자, 진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펼쳐놓고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70페이지를 펼쳐두시고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죠. 공부할 주제는 용도지역편, 용도지역편 얘기 들어가는 거죠. 자, 잠깐 앞을 봐요. 네. 자, 많이 쓴다. 이거. 그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부터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는 강론. 지금까지 총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1번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용도지역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용도지역 편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개요 설명 이제 될 거예요.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종류.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모두 몇 개였죠? 21개. 그 21개의 용도지역을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종류. 그 다음에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한 명입니까? 수만 명입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교재 그만두시고 저에게 집중하세요. 저만 보세요. 교재를 넘기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용도지역편에서 뭘 공부해야 돼?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용도지역의 종류와 목적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 안에 수만 명의 땅 주인이 있어, 땅 주인이. 내 땅이지만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는 허용합니까? 제한받습니까? 제한받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행비제한, 행비제한을 배워요. 어떤 용도지역의 땅 사면은 어떤 개발이가 가능한지, 어떤 개발이가 제한되는지를 배운다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안 받는 개발은 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건축을 할 수 있어. 근데 내 땅이지만 건축 면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100평의 땅을 사면은 그 100평의 몇 %까지 건축 면적이 허용되는지를 규제하는 수단이 있어. 이 대지에, 용도지역 안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뭐죠?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내 땅이지만 용도에 맞는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 높이도 규제를 받아. 그 높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건폐가 용적률이 무엇인지 그 단어만 기억하지 말고 건폐가 용적률의 소속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 것은 용도지구입니까? 용도구역 안에서 제한을 받는 겁니까? 용도지역입니까? 용도지역 안에 땅을 가진 자는 용도에 맞도록 건축 면적이 결정될 수 있도록 건폐율 제한을 받는 거고, 용도에 맞도록 건축의 높이가 건축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용도지역제도, 내 땅에다가 어떤 땅에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로 용도지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세 가지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다. 세 가지를. 무엇을 규제하죠?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용도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토지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라 해당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좀 넓게 보게 하는 거예요. 조금 책장 넘어가서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좀 크게 그림을 좀 그리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지. 흐름도 좀 느껴보시고. 자, 그럼 흐름을 좀 느껴보셨으면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부터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70페이지 제일 위에 70페이지 제일 위에 용도지역이란 무엇인지 동그라미 1번으로 적어놓고 또 동그라미 2번에도 용도지역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은 이러면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썩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부터 고개 들고 용도지역 개요를 설명 듣고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교재에는 당장 없으니까 교재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교재는 조금 이따 활용해. 조금 이따 볼 거고. 그래서 일단은 개요 설명은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 그대로 두시고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용도지역의 개요를 지금 이제 설명드릴게요.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국지적으로 지정될까요? 우리 국토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까요? 전국토 대상입니까? 전국토. 대한민국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요. 그럼 시험에서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지정된다. 옵니까? X입니까? X.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니까. 대한민국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크게 네 가지로 땅의 종류가 구분됩니다.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서울, 부산처럼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것을 용도 지정합니다. 뭐죠?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도시지역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도시지역이 뭐죠?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정의된 개념을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도시지역이라 하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다. 이거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전문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적이 뭐죠? 그럼 도시적이죠. 그건 전문가는 아니잖아. 맞죠? 도시적이 뭐죠? 하면 도시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우리 국토공원에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땅입니다. 들어보니까 도시적 용도지 지정된 지역은 주 지정 목적이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적 용도 지정이 된 땅은 대체로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니까 땅 사면은 건물 지을 수 있죠. 공장 짓고 상가 짓고 업무용도 빌딩 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도시적은 땅값이 비싼 거죠. 그다음에 도시지역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산지가 있습니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 산지가 있고 전답, 과수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그럼 평야지대잖아. 이런 곳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뭐죠?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림지역 좀 외워야 돼요. 이 그림을 보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봐요. 71페이지 보면은 저 위에 농림지역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서 밑줄 가십시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농림지역이고, 농림지역은 여기 보세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이웃합니까? 도시지역에서부터 먼 곳입니까?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대개 도시지역 주변에는 농림지역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은 이웃하지 않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거죠. 농림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보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생태계 보전, 해안 보전, 상속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자,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밑줄 긋습니다. 자연환경 줄 긋죠. 밑에 동그라미 1번 씁니다. 수자원 밑줄 긋이고 동그라미 2번, 해안 밑줄 긋고 3번, 생태계 밑줄 긋이고 4번, 상수 및 문화재 5번, 그리고 보전 동그라미 몇 개를 보전하죠? 5개. 외워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보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주요 목적은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 목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거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보다 턱없이 땅값이 싸잖아요. 평당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하잖아. 그죠? 땅값이 싼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 지을 수 없고 공장 지을 수 없고 업무용도 빌딩 지을 수 없으니까 단위 면적당 돈이 경제적 창출이 수익 창출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그 땅값이 싼 거죠. 그 다음에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용도 지정된 땅이 뭐죠? 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관리지역이 됩니다. 이 중에서 물으면 대답해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대통령령, 즉 입법 시행령이죠. 국토교급 시행령에 의해서 세분되는 게 두 개가 있죠. 뭐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크게는 네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크게 네 가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드려야 되는데,
도시지기 시분되면 모두 몇 개죠? 도시지기 시분되면은 이제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이고 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이 다시 시분되면은 도시지역에는 모두 16개, 모두 16개로 땅의 종류별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몇 개가 있죠? 16개, 16개가 있다고. 평택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은 다시 16가지로 용도지역이 세부주로 16가지 나눠져 있는 거죠. 주거지역마다 6개잖아. 일종전용 주거지역, 이종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1종부터 3종까지 3개, 그럼 5개잖아. 준주거지역 몇 개죠? 6개 이렇게 세면 되는 거죠. 상업지역이 4개가 있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이 3개가 있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 3개가 있죠.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16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휴식했다가 관리지역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